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이영기의 독일 TV입니다. 독일 이야기 TV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토픽이냐 하면은 12월 10일은 세계 인권 선언의 날이다. 사실 제가 12월 10일 이렇게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제 사정에 의해서 한 이틀 지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세계 인권 선언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제가 짚고 넘어가야겠다 하는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세계 인권 선언. 과거에는 지방적인 인권 선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계 차원에서의 인권 선언이 발표된 것이죠.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가 인권하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인권이라는 것을 간단히 그 정의를 설명한다면은 실제적인 면에서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날 때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고 그래요. 어떤 색깔을 가졌던 어떤 나라이든 이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인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근데 형식적인 면에서 우리가 이것을 정의한다면은 주어진 국가에서의 어떤 국가에서의 한 기본권을 얘기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좋은 국가에서 태어났을 때는 인권이 많이 보장되는가 하면은 그러지 못한 나라에서 태어날 경우는 인권 탄압 속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 전형적인 예가 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근데 그동안 인권이 어떻게 발전되었냐 이런 역사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보면은 한결같이 국가 권력에 대한 투쟁 속에서 인권은 조금 발달해 왔어요. 우리가 보통 인권 역사를 논할 때는 1215년에 영국의 마그나 칼타를 얘기를 하죠. 그게 1515년 얘기예요. 귀족 계급에 의한 왕권에 대한 도전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죠. 그 후 쭉 발전하면서 특히 1776년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일어난 권리장전, Bill of Rights. 이것이 아마 체계적으로 인권 조항이 설립된 하나의 문서가 아닌가 그렇게 저는 봅니다. 근데 이때는 미국이 독립전쟁을 앞두고 미국의 독립을 앞두고 영국 식민지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그런 초기 단계에서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영국에 대한 하나의 조항에서 나왔다고 볼 수 있죠. 근데 이것을 얼마 가지 않고 불란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789년 불란서 혁명이 일어나죠. 그때 불란서 혁명의 표어가 뭐예요? 자유평등박애, 자유평등박애로 됐어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 및 시민권에 대한 선언이 본격적으로 이것이 문서화됐죠. 자유평등박애. 불란서 혁명은 유럽의 역사에 큰 획기적인 선을 긋는 그런 모멘트죠. 우리가 자유를 그냥 부르짖으면 되겠는가? 그래가지고 자유를 문서화 한다 해가지고 유럽에서는 쭉 헌법이 생성하게 된 겁니다. 사실 헌법에 제일 처음 헌법을 만드는 나라는 미국이에요. 우리 동양에서는 명치유신 때 일본이 빨리 서양 문물을 배워가지고 일본이 유일하게 아시아에서는 헌법을 만들었죠. 이렇게 인권이라는 것은 천천히 개선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런 19세기 말엽이 보통 제국주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 제국주의 국가들을 보통 7나라로 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이 제국주의 국가들이 서로 식민지 개척을 한다고 서로가 싸우다가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1차 대전이에요. 20세기 들어오면서 1차 대전, 그리고 그 후 히틀러 나치가 서면서 2차 대전이라는
아주 세계적으로 가장 그 비참한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 1차 대전에 한 1,000만, 그 2차 대전에 5,500만이 희생이 되는 거예요. 자, 이러한 세계적인 그 측면에서 가만 볼 때, 특히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래가지고는 안 되겠다. 유엔을 창설해야겠다. 그 유엔이 45년 창설이 됩니다. 지금도 꼭 75년 전 얘기예요. 많은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보편적인 이런 유엔만이 아니고 특별히 그동안에 인권이 많이 침해됐기 때문에 이런 인권에 관한 일반 선언을 우리가 할 필요 있다 해가지고 1948년 바로 12월 10일 30조로 이어지는 세계적인 안목에서의 인권선언이에요. 그러니까 버지니아주는 미국이라는 한계가 있었죠. 프랑스 혁명은 유럽이라는 한계가 있었는데 1차 대전, 2차 대전이 끝나면서 이제 인권이 세계적인 그 영역으로 이제 뻗쳐나간 거죠. 그래가지고 이 인권 선언이 12월 10일 48년에 선포된 겁니다. 여기에 루즈벨트 대통령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어요. 물론 그 위원장은 이 선언을 만드는데 그 위원장은 루즈벨트 대통령의 부인이 맡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결에 붙여가지고 결국 선언이 되는데 재밌는 사실은 그때 56개국이 있었는데 거기에 48개국이 찬성을 했어요. 그리고 반대표를 던진 사람 하나도 없고 기권이 8나라. 근데 18개 나라는 주로 이제 공산주의 국가였었는데 서로 열띤 토론을 끝에 그들은 찬성은 안 했지만 기권, 그러나 반대는 안 한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은 전 세계를 커버하는 그런 세계적인 선언으로 발전하지 않았나.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굉장히 이 인권선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앞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다고 봅니다. 근데 이 인권선언의 내용을 잠깐 여러분께 소개하면 30조항으로 돼 있어요. 근데 이 전문이 뭐 있었어요? 전문이 아주 뭐 있어요. 전문을 제가 3가지로 요약을 하면은 인권 존중이 있을 때만이 그 지역에서의 자유, 평화,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 그러니까 인권이 없는 곳에서는 평화라든가 자유라든가 이를 논할 수가 없어요. 그런 조항이 그 선언 전문에 있고 또 전문에 뭐가 있냐면은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에서는 저항권도 인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권을 탄압하는 국가에서는 저항을 해야 돼요. 이것이 이 인권선언에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전문에. 그 3번째는 이 인권선언은 누구나가 다 지킬 의무를 갖고 있다. 근데 여기 13조를 보면은 뭐가 있냐 하면은 한 나라에서 태어나서 자기는 그 나라를 자유롭게 떠날 수도 있고 또 딴 나라에 살다가 싫으면 자기 나라로 또 다시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조항이 있어요. 최대한의 여행의 자유를 서술한 거죠. 북한은 어떠세요? 북한은 나갈 자유도 없어요. 심지어는 북한 안에서 평양 들어가는 것도 제한이 된답니다. 이게 말이 돼요? 네? 이게 말이 되냐고. 저는 좀 우스갯소리지만 우리나라 서울이 복잡했을 때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냥 추석을 향해서 다 저 먼지를 간 사람들 이제 들어오지 못해 하나. 그래야 서울이 좀 조용하고 좀 시끄럽지 않겠나 하는 생각까지 해봤어요. 우스갯소리지만. 만약에 우리 서울이 특정한 사람만 살 수 있고 여타 사람들이 못 들어오게 한다면 우리나라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가만히 있겠어요? 왜 북한, 평양에 사는 사람들은 저항을 못할까요? 공포정치가 무서운 거예요. 공포정치에 떨고 있기 때문에 감히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못하는 거죠. 그렇게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일을 생각하면서 또다시 그동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인권선언을 뒷받침한 기본적인 그 내용은 뭐냐면 루즈벨트 대통령의 4대 자유예요. 4대 자유.
신앙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공포로부터의 자유. 이 4대 자유는 꼭 북한을 두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북한의 신앙의 자유가 있어요. 가장 기독교인이 핍박받는 데가 북한이랍니다. 매년 여기 기독교 계통의 오픈도어 자선 사업에서 발표를 하고 있어요. 한때는 30개 국가, 한때는 50개 국가. 주로 이슬람 국가들이 많이 핍박을 하는데 이런 나라들 중에서도 북한이 항상 1등을 차지하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성경만 발견돼도 처벌의 대상이 돼요. 가장 기독교가 핍박받는 나라예요. 북한에 표현의 자유가 있는가요? 전혀 없죠.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찬양자밖에 없어요. 찬양만 해야 돼요. 이게 북한이에요. 표현의 자유가 북한에 있습니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과거에는 인권하면 주로 신체적인 보호를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20세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인권선언에서 볼 때는 이런 그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일종의 사회권이죠. 사회적 기본권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어떻게 한 나라에서 근무적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잘못됐다. 그러니까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도 앞으로 우리는 노력해서 실천해야겠다. 그 다음에 공포로부터의 자유. 북한에 얼마나 공포 사회입니까?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지 않아요. 이런 4대 자유가 이 인권선언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요.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인권선언이. 버지니아가 미국 차원에서 불란서가 유럽 차원이었다면 1차 대전, 2차 대전을 겪으면서 이제는 무언가 유엔과 인권선언과의 관계에서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인권의 정체성을 표방한 거죠. 자,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는 12월 10일만 기억할 게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이 인권을 우리의 하나의 좋은 모든 정책의 하나의 기조로 우리가 삼아야 되겠죠. 우리는 아직도 분단된 국가입니다. 그리고 북한은 가장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나라예요. 저는 앞으로 우리의 통일도 결과적으로는 이런 인권과 우리 인간에 주어진 기본 자유가 두 기둥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이 두 기둥 역할을 할 때 북한에도 저는 변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어요. 저는 이와 관련해서 독일의 경우를 잠깐 여러분께 설명하면은 이 독일이 그 통일이 될 때 동독 사람들 많이 탈출했어요. 그때 콜은 그 탈출하는 동독 사람들 무제한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계기가 돼가지고 동독에 평화혁명이 일어났어요. 우리도 나갈까? 그렇지 않으면 머무를까? 하는 가운데서 우리는 머물자. 그 대신 머물면서 우리는 가만히 있지 말고 평화혁명으로 나가자고 나간 거예요. 통일에 좋은 교훈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도. 자, 이런 걸 생각할 때 우리 탈북자를 우리는 얼마나 보호를 하고 있는가 지금. 탈북자를 보호해야 돼요. 우선적으로 통일을 하려면. 그래야 북한에서 탈북자들이 더 생기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꾸 오는 거예요. 예? 근데 우리나라 현 정부는 탈북자에 대한 보호를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지도 않는가 할 정도에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또 한 가지 독일 사례를 여러분께 얘기한다면은 리아스라는 소백님의 그 라디오 방송이 있었어요. 리아스, Radio in American Sector. 근데 이 리아스 방송국이 46년부터 동백님 동독에 이렇게 라디오로 많이 그 자유사상을 전파를 했어요. 근데 거기서 가장 인기 프로가 통일이 돼서 동독 사람부터 들은 얘기입니다만 가장 인기 프로가 이 리아스에서 인기 프로가 동소득 체제 비교 프로그램이에요.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체제를 비교하면서 왜 우리가 너희들보다 나은 체제를 갖고 있냐 하는 내용의 프로그램이었는데 동백님 동독 사람들이 그걸 제일 좋아했답니다. 즉 그 사실을 알고 난 이후로는 바로 이거다.
우리도 자유롭게 왕래하지 못하는 사회에서 북한에 우리 라디오가 얼마나 설치가 잘 됐어요. 또 TV가 얼마나 잘 됐어요. 그럼 이런 프로그램, 남북한의 체제 비교를 통해서 북한에게 알려야 돼요. 정보를 제공해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들이 깨닫는 거야. 자기들이 감옥 속에서 캄캄한 속에서 살고 있다는 걸 그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계몽을 시켜야 돼. 그래야 그 속에서 변화가 있지 않겠어요? 그걸 안 하는 거야, 아직. 리아스의 좋은 본보기를 우리도 해야 되지 않는가. 이번에 제가 우리나라 국회에서 전단지 살포 금지법이 통과됐다는데 참 기가 막힙니다. 이건 표현의 자유를 갖다가 위반하는 거예요. 세계 인권 선언을 위반하고 있는 거예요. 북한에게 알려야죠. 그 알릴 수 있는 그런 수단을 우리는 그 좋은 수단이 하나입니다만은 그걸 억제하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48년 인권 선언을 갖다가 위배하는 행위라고 저는 아주 단언하고 싶어요. 우리가 지탄해야 돼, 이거는. 통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평화쇼를 하면서 우리는 평화 유지만 한다 하면서 그동안 쭉 해왔습니다만 이제 평화쇼라는 것이 지금 제가 보기엔 우리나라에도 먹혀들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하도 속아가지고. 이런 인권선언의 날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특히 아직도 분단된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통일을 할까?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긴급하고도 중요한 과업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런 날을 우리가 상기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인권처럼 또 우리의 기본 자유처럼 좋은 것이 없어요. 이것이 앞으로 우리 통일을 위한 기본적인 신성한 두 무기가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이 인권 선언을 맞이하면서 아까 제가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여기 사는데 1965년 제가 독일로 왔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55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6개월은 함부르크 대학에서 어학만을 배웠어요. 그리고 저녁에는 강의도 듣고. 근데 어학을 중점적으로 배웠어요. 근데 아침에 어학 시간에 들어가니까 제 이름을 그 교사, 그 선생이 내 이름을 부르면서 당신 오늘 생일이라고 하면서 축하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동료들, 우리 학생들에게 축하 박수를 치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물론 우리 서류에 내 생일이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이런 수업 시간 전에 나의 생일을 축하한다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축하의 박수를 치라고 하는 걸 보면서 너무 놀란 거야, 내가.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어떤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제가 느낀 것이, 서양, 이 독일, 한 사람의 탄생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우리 인권의 발전사를 보면은 그 시초가 어디 있어요? 아까 실제적인 인권의 의미를 우리 인간 누구나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하다. 이러지 않았어요?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 인권 개선과 인권 보건과 인권 발전은 우리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평등스럽다. 이런 데서 우리가 출발해야 되지 않나.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